노인 어르신 인구는 내년에 1천만 명을 도달하고 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원인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예, 안녕하세요. 보건복지 제1차관 이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이 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OECD 평균이 13.5%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37%가 돼서 보기 참 어렵게 참 1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전체 우리 빈곤율은 15.1%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7%가 좀 높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또 이 중에서 75세가 어르신들은 사실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젊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64세에서 75세까지는 우리가 한 27%이기 때문에 다소 낮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게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독일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연금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88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빠른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OECD 평균은 19년 같은 경우는 13.5%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40%였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을 우리가 지금 많이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3% 정도의 그 절감 요인이 되게 돼 있고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40만 원까지 인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3%가 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소 우리하고 OECD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소득보다도 이 부동산과 재산이 많거든요. 근데 OECD 평균에서 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자체가 받아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재산이라든지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 소득을 받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낮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통계와 관련된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개인 파산 신청자 중에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빈곤율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예,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보게 되면 소득이 있겠고요. 두 번째 일자리, 나머지는 돌봄이거든요. 제가 판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천만 시대의 어르신들인데 아마 내년쯤 되면 1000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50만이거든요. 해마다 50만씩 늘어납니다. 소득 보장, 노인 일자리, 의료, 도양, 돌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소득 보장 연금이 되어 있고요. 연금 두 번째는 기초연금인데 지금 32만 3천 원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3만 4천 인상이 되게 돼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40만 원께 가게 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지금 13.16%가 올랐습니다. 이 162만 원 4인기 중에서 183만 원이 돼가지고 21만 3천 원이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88만 3천 개가 있는데 103만 개로 14만 7천 개가 내년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기관 같은 경우도 65만 개, 현재 27만 원, 29만 원으로 2만 원 오르게 돼 있고요. 사회서비스형도 늘어나고 민간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교양범이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를 좀 더 확충하겠다. 집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의료 요양 돌봄 연계하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요양시설에 많이 가 계시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의 70% 정도는 내가 있는 집에서 치료받고 싶다, 있고 싶다. 그때 집에 있다가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급성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시면 그다음에는 집에서 여러 가지 재택으로도 받고 방문 간호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치료도 받고 나중에는 집에 잘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정책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료 요양 돌봄의 패키지 정책 만들고 있고요. 아마도 12월 달이나 1월 달쯤 되면 저희가 큰 정책을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뭐 나와 있는데 뭐 연금이나 뭐 특히나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직접 일을 하고 어떤 소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떤 자존감을 자존감, 네. 고취시키는 데도 예. 조금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많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 일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건강해지십니다. 집에 안 있고 나오시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십니다. 또 사회활동을 참여하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는 2004년도에 2만 5천 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8만 3천 개 그리고 내년에는 103만 개로 14만 7천 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가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우리 공익형 일자리가 있겠고요. 공익형 일자리는 주로 우리 스쿨존 도우미라든지 뭐 학교 앞에 가기는 어르신들 이렇게 녹색 그렇게 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때로는 뭐 동네에서 뭐 풀도 뽑기도 하시고 또 노노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되게 돼 있는데 여름은 그 방과 후에 돌봄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좀 돌봐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밥을 같이 하는데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승강기 안전관리 상당히 좀 그런 것도 있고 공공 빨래방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형 그 사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실버 카페를 가서 바리스타를 하세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또 여러 가지 제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공산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이게 되어 있는데 공익형은 좀 27만 원을 들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0전 하게 되면 약 71만 원 정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250만 원 정도 연간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사업하는 기관에다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 효과가 많이 있죠. 첫 번째는 이 빈곤 효과가 있습니다. 약 17만 원 정도의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상대적 빈곤율이 10.2%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월 의료비가 있는데 그냥 그 노인 일자리 참여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만 쓰기 때문에 7만 원 정도의 절감이 돼 있고 이것을 전체로 환산하게 되면 매우 큽니다. 5,20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 일하시고 나와 계시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만큼 개인당으로 5만 원이 좀 7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게 돼 있고 전체로 하게 되면 5,200만 원이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사업들이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제3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죠. 노인 일자리법도 또 제정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노인 어르신 인구가 950만 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000만이 되고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어르신들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들어오신 어르신들이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55년부터 63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성이 보게 되면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시고 소득도 있고 교육도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한 일자리가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같은 경우는 일자리 늘리는 거였었는데 우리 지금 발표했던 건 3차 종합계획입니다. 좀 더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도 하고 좀 더 고도하겠다는 그런 시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노인 인구의 10% 정도는 일자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7년쯤 되면 120만 개 일자리를 저희가 정부에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 제공하는 일자리가 10%가 있고 그렇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본인들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자리는 별개로 하고 나머지 일자리 10%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익형 일자리도 있지만 사회 서비스라든지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또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정을 한 것이죠. 시험장에 통과를 시켰는데. 네, 10월에 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두고 있는데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가 이러이러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많이 사줄 수 있도록 생산품 그 구매 촉진을 하게 돼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5개년 계획도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법도 만들어져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는 차근차근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에서 이 베이비 부머가 대거 은퇴를 하면서 이 사업 규모를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예산도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내년도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금년하고 내년이 비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논 일자리 수도 88만 3천 개에서 103만 개, 14만 7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이건 국비 기준인데 1조 5,400억 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2조 260억에서 5천억 정도를 늘립니다. 그리고 공익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도 하게 노노케어 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가 현재 60만 8천 개가 있는데 이것이 65만 개가 늘어나게 돼 있고 7년 만에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27만 원 월 3시간 하게 되면 27만 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29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인원도 늘고 수당도 그렇습니다. 늘고. 어르신한테 네. 큰 돈입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도 8만 5천 개에서 15만 개, 거의 배가 늘어났고요. 이 단가 같은 경우도 71만 3천 원에서 76만 원으로 약 5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형 같은 경우도 19만 개에서 20만 5천 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거든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번에 늘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년층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도 조금 늘어난 것이 맞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를 좀 잘 사용하실 것 같기도 하고 특성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들이 또 일자리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예,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저희의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는 55년부터 63년입니다. 55년은 전쟁이 끝나고 53년대 끝났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63년 같은 경우는 그 64년부터는 이 가족 계획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단카이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47년부터 49년이 되게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6년부터 65년까지 근 20년 동안의 베이비 부모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는 730만 명쯤 되게 돼 있는데 상당히 틀립니다. 소득이 많고요. 두 번째는 그 건강하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 핸드폰을 쓰세요. 그래서 한 56% 정도가 다 정보화 기기를 다 이용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실제적 결과가 나와 있죠. 2006년 8년도하고 20년도 보게 되면 개인 소득도 700만 원에서 거의 배로 늡니다. 1,550만 명이 되고요. 근로소득 비중도 6.5%에서 4배가 늘어났군요. 4%고요. 이 무학 비율도 상당히 떨어졌지만 고졸 이상 같은 경우가 17.2%에서 거의 배인 34.3%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보유 같은 경우도 2011년에 0.4%인데 지금은 56%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정책을 저희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중앙부처도 같이 연계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6만 5천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의 시설 안전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직접 점검을 한다. 그런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게 되면 아침에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데 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등하교에 어르신들이 가서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걸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을 채용했을 때는 그 채용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실버 카페라든지 바리스타죠. 또 식품을 제조한다든지 또 이런 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도 해드리고 이런 사업을 같이 저희가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일할 수 있고 열심히 또 소득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런 걸 해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도 같이 갖춰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있던 돌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소득을 보장하시지만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75세가 넘게 되면 사실 어르신들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성이 병원에 갈 때는 최대한 잘 보호를 해드리고 주로 고관절 낙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상이 돼가지고 오시게 되면 지역에서 집에서 바로 의사가 오는 방문 진료, 또 간호사가 오는 방문 간호, 또 한편으로는 물리치료는 방문 물리치료 이런 걸 잘 해드리고요. 또 이런 해드린 다음에 고단병에 좀 나이가 들게 되면 네. 그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게 돼서 많은 등급의 최고의 등급이 있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또 두 번째 좀 있게 되면 그것은 요양시설, 요양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가해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55만 명 정도의 노인 맞춤형 돌봄 수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돌봄으로 이런 식으로 잘 해가서 지역에서 노인을 잘 돌볼 수 있는 정책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말 우리 노인 어르신에게 효도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일자리부터 이 간병까지 정말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 대응에도 복지부에서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예. 보건복지부 이길 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